자, 한 20대 공무원이 말이죠. 동료를 협박해서 성폭행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전북 지역의 기관의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자신이 좀 좋아했던 동료한테 호감을 느꼈는데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집으로 유인을 해서 성폭행을 했던 사건인데 집으로 유인했을 때 쓰던 방법이 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피해자 가족들한테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집으로 유인해서 폭행을 했고요. 그 후에 알게 되자 직장에서 파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 기자, 기혼 여성한테 20대 남자가 나 당신 좋아합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맞습니다. 두 사람 일단 2018년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남자가 호감을 표시하는데 나는 가정도 있고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이렇게 당연하죠. 거절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1년 정도 지나서 2019년 8월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남성이 그 여성의 휴대폰을 훔쳐서 간 거예요. 그다음에 메모를 하나 남겨요. 이거 받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와. 문제는 간 겁니다. 또 여기에 갔는데 집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제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의 신체까지 촬영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이자가 정말 악질인 것이 이른바 성노예 계약서까지 쓰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굉장히 무섭고 섬뜩한 사건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는 것만 보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함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노예 계약서를 만들게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일정 기간 필요할 때 만남을 약속하게끔 하고, 즉 만남을 정례화하고 또 어떤 성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준수해야만 하는지까지 만들었다면 한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한 범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교수님, 기혼 여성이면 지가 아무리 호감이 있어도 결혼한 여성인데 단념을 해야죠. 일반인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면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면 아마 이런 범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가늠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피해자를 보고 판단을 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 여성이 상당히 심성이 착하거나 좀 이렇게 약한 그런 그 여성이 아닌가. 보통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뺏고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와 그러면은 남편하고 경찰 데리고 가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문제를 갖다 삼고 싶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니까 가서 주세요.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인데. 예.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갖다 아주 나쁘게 악용을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리고 난 뒤에 한 번 그러한 어떤 그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신체를 갖다 촬영하거나 해가지고 아예 전형적인 그런 어떤 그 성폭행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그 협박을 하는 그런 그 형태를 갖다 보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극단적 선택까지도 시도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경찰이나 남편에게 알려가지고 그렇게 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나의 잘못이 크다. 그러니까 늘 양심이 고운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데 범죄자들은 늘 범행을 하고 난 뒤에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미룬다. 이 아주 그냥 그 전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이 여성 피해자, 어떻게든 또 남편한테 이 일을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진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결국은 그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자에 대한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려 그렇게 억지로 강간하고 촬영한 게 1년 8개월입니다.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이 남성은 형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심은 너무 가벼워. 자, 1심에서 징역 9년. 그렇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네, 그렇지만 1심에서 9년인데 2심에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같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양 진행자가 얘기한 것처럼 재판부도 너무 가볍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심에 9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12년으로 상향이 됩니다. 제출한 증거를 보니까 너무나 참담하다. 그렇죠. 이 피고인, 남자의 행위는 가학적 변태성 의혹을 채우기 위해서 했는 거고 피해자의 고통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는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지 의문스럽다라고 법원은 판단하면서 원심형이 너무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승 의원님 지금 이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를 했다는데 피해자분이 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노예 계약서를 자 만남을 정례화하라 성관계 시 이런 걸 지켜라 이런 거 했는데 세상에 징역 9년을 선고한 전 1심 재판부도 잘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세상에 그것도 많다고 항소를 한 이 자도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사실 종래에 법원이 가지고 있던 성폭력에 대해서 온정주의적 판결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을 했을 때 법원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문구가 어떤 문구가 하면 술을 먹어서 순간 욕정이 발생해서 성폭행을 했다. 그럼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고 순간 욕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량감경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어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1년 8개월 동안 성노예를 만들었고 이게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우리가 성폭력 특별법에 가중처벌하도록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게 구하라 사건, 고 구하라 사건 때문에 집어넣는 건데 그럼 두 가지 범죄잖아요. 두 가지 범죄가 경합이 된다면 최장 형기가 45년까지 나올 수 있는데 45년의 3분의 1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 항소심의 형량도 낮지 않을까. 적어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다면 조금 더 형량을 가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법원도 좀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년을 다 채운다고 그래도요. 30대에 출소합니다. 예? 지금 나이가 20대여서 말이죠.